자식도 못 낳는 몸으로 어찌 가문의 대를 잇겠느냐. 10년을 헌신하며 뒷바라지한 아내를 단 한 장의 문서로 무참히 내쫓은 남자. 그는 부잣집 딸과 혼인하여 새 장가를 들고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버림받은 여인은 선앙당에서 만난 한 약초꾼을 다시 한번 정성으로 뒷바라지했고 3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 약초꾼은 보란듯이 장원급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초꾼의 진짜 정체와 함께 과거의 배신이 드러나며 모든 상황은 뒤집힙니다. 배신당한 여인이 선택한 가장 화려하고도 처절한 복수의 심판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충청도 천안 땅. 낙향한 이진사는 비록 가난했으나 학문으로 이름난 훈장이었다. 그에게는 외동딸 복희가 있었습니다. 복희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여자로서는 드물게 깊은 학문을 익혔습니다. 따라 학문이란 권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깨닫기 위함이니라 이진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복희가 혼인할 나이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리 학문이 깊으면 시집가기 어렵지. 아무리 그를 안다 한들 여자는 여자인데. 이진사는 딸의 혼처를 고민하던 중 한 선비를 만났습니다. 배악서. 증평 땅에 사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나 글재주만큼은 제법 뛰어난 자였다. 이 서생 학문의 뜻이 있으니 제대로 뒷바라지만 해준다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것이요. 이진사는 복희에게 물었습니다. 저 선비를 어찌 보느냐? 복희는 배악서의 글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필체에 기운이 있고 문장이 단단하옵니다. 학문에 정진한다면 급제할 수 있을 듯합니다. 봄이었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복희는 일찍 결혼하여 먼 증평 땅으로 시집갔다. 배악서는 복희의 학문이 깊은 것을 알고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학문을 아는 아내라면 내 공부에 큰 도움이 되겠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배악서의 태도는 달라졌다. 복희가 가끔 자신의 문장을 읽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할 때면 배악서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학문이 깊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내 체면이 서지 않소. 복희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재주를 숨겼습니다. 대신 밤낮으로 남편의 공부를 뒷바라지했다.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 책값을 마련했고 새벽부터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하여 쌀 한 대를 얻어왔습니다.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마을 약방을 찾았다. 약방 주인은 복희의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 몸이 너무 허약하시옵니다. 이렇게 무리하시면 아이를 갖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제대로 쉬시고 보약을 드셔야 합니다. 복희는 그 말을 듣고도 남편의 공부를 위해 보약 대신 책값을 마련했다. 서방님, 오늘은 제가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따뜻하게 드시고 공부하십시오. 배악서는 아내의 헌신을 받으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욕망이 자라고 있었다. 과거에 급제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권세도 잡고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다. 배악서에게 학문은 수양의 도구가 아니라 신분 상승의 수단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다. 가을이었습니다. 배악서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다. 비록 하위 급제였으나 벼슬길이 열린 것만으로도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복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서방님,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배악서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급제 후 배악서는 수원 땅의 최부자 댁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최진사에게는 외동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혼인할 나이가 된 규수로 용모가 단정하고 수백 마지기 논밭과 수십 명의 종을 물려받을 처지였다. 최진사는 배악서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배서방, 과거에 급제한 인재가 이리 초라한 행색이라니 안타깝구려. 배악서는 고개를 숙였다. 송구하옵니다. 진사 어르신. 최진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혼처를 정하지 못하고 있소. 배서방 같은 인재라면 우리 집안의 사위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을 듯하오. 배악서의 눈이 빛났다. 수백 마지기의 땅, 수십 명의 종, 진사 집안의 사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10년을 함께한 아내가 있었다. 그러나 배악서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동짓달, 배악서는 증평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복희를 불렀습니다. 복희. 예, 서방님. 복희는 남편이 제대로 된 옷을 입고 돌아온 모습에 기뻐하며 다가갔다. 배악서는 품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혼 문서였다. 서방님, 이게 무슨...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악서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대와 혼인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자식 하나 없지 않소? 칠거지약 중 무우가 첫째라 하였소. 복희는 무릎이 꺾였다. 서방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10년 동안 제 머리카락을 팔아서라도 서방님의 글 공부를 도왔는데. 배악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은혜는 고맙게 생각하오. 그러나 자식 없는 아내를 두고 어찌 가문을 일으키겠소? 복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벌써 다른 혼처를 정하신 것입니까? 배악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혼 문서를 복희의 손에 쥐어주고는 돌아서 버렸다. 복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마르자 그녀는 깨달았다. 아버님께 돌아갈 수 없다. 강직하신 아버님께서 소박맞은 딸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복희는 짐 하나 챙기지 못하고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천안 친정으로 가는 길, 복희는 깊은 산 고갯길에 접어들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복희는 선앙당 앞에 멈춰섰다. 이대로 산짐승의 밥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그러나 복희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하늘이 나를 살리시려 한다면 내일 아침까지 이곳을 지나는 첫 번째 사내를 따라가리라. 복희는 선앙당 처마 밑에 앉아 밤을 새웠다. 달빛이 차갑게 내렸습니다. 동이 텄다. 복희는 선앙당 처마 밑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을 뒤덮고 있었다.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다. 복희는 눈을 떴습니다. 안개 사이로 한 사내가 걸어오고 있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등에는 커다란 약초 광주리를 지고 손에는 호미를 들고 있었다. 사내는 선앙당 앞에 선 복희를 보고 놀라 멈춰 섰습니다. 아씨, 이 이른 새벽에 어찌 이런 곳에 홀로 계십니까? 복희는 사내를 자세히 보았다. 투박한 옷차림이나 눈빛만큼은 맑고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인은 이 근처 산중에서 약초를 캐는 유덕이라 하옵니다. 복희는 마음을 굳혔다. 저는 갈 곳이 없는 몸입니다. 유덕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니. 무슨 사연이? 복희는 고개를 숙였다. 말씀드리기 부끄럽사옵니다만 소박맞은 몸입니다. 유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유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인의 거처가 산 위에 있사옵니다. 누추하오나 비는 피할 수 있고 늙으신 어미도 계십니다. 만약 아씨께서 괜찮으시다면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유덕은 복희를 이끌고 산길을 올랐다. 1시경쯤 걸었을까? 나무를 엮어 만든 작은 산막이 나타났습니다. 어미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안에서 늙은 노파가 나왔다. 노파는 복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기씨, 이 이른 아침에 어찌 이런 곳까지? 유덕은 어미에게 복희의 사연을 간략히 말했다. 노파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무슨 팔자인지. 일단 들어오시지요. 산막은 누추했으나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벽에는 약초들이 종류별로 걸려 있고 작은 책상 위에는 천자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 천자문을 집어들었다. 낡고 해진 책이었으나 한 글자 한 글자가 정성스럽게 필사되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글씨는 유덕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소인이 어린 시절 어미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간신히 익힌 것입니다. 복희는 유덕의 필체를 보며 가슴이 뛰었다. 비록 서툴렀으나 그 안에 범상치 않은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배웠다면 결코 약초꾼으로 살 사람이 아니다. 복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인께서는 원래부터 약초를 캐며 사셨습니까? 유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옵니다. 다만 어미께서 소인을 구해 키워주셨다 하옵니다. 복희는 노파를 바라보았다. 노파는 복희의 눈빛을 보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씨께서는 양반가 규수이신 듯합니다. 학문도 깊으신 듯하고.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의 아버지는 천안에 사시는 이진사라 하옵니다. 노파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진사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노파는 갑자기 복희의 손을 붙잡았다. 아씨의 아버님께서 혹시 이위라는 분이십니까? 복희는 놀라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찌 아십니까? 노파는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다. 이진사 어르신은 저희 대감님의 가장 친한 벗이셨습니다. 복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대감님이라 하셨습니까?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 이야기를 꺼냈다. 소인은 한양 김대감 댁의 유모였사옵니다. 복희는 김대감이라는 이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대감께서는 청렴강직하신 분이셨으나 당쟁에 휘말려 영모에 연루되셨습니다.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감께서는 미리 화를 예감하시고 갓난아기였던 외아들 유덕 도련님을 용인에 몰래 사두신 땅을 지키는 최첨지에게 보내셨습니다. 복희는 유덕을 바라보았다. 유덕도 처음 듣는 이야기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소인은 도련님을 안고 용인 땅에 당도하여 대감님의 서찰을 최첨지에게 전했습니다. 노파는 이를 갈았다. 그런데 그날 밤 최첨지는 이미 대감님께서 사약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은 터였습니다. 노파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최첨지는 유모와 도련님을 없애면 대감님의 땅과 재산이 모두 자기 것이 될 거라 판단했습니다. 복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최첨지가 신복 돌쇠에게 저희를 죽이라 모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노파는 유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는 야심한 밤을 틈타 갓난아기 도련님을 안고 산중으로 도망쳤습니다. 유덕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모. 그렇다면 소인이
노파는 유덕의 손을 꼭 잡았다. 도련님은 한양 김대감이 외아들이십니다. 본명은 김유덕이옵니다. 복희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방 한 구석 낡은 괴짝을 꺼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괴짝이었습니다. 괴짝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낡은 천에 쌓인 옥패였습니다. 이것이 대감님께서 도련님께 물려주신 옥패옵니다. 김가문의 갑오로 뒷면의 의자와 대감님의 휘가 새겨져 있사옵니다. 다른 하나는 반으로 찢어진 낡은 종이었습니다. 이것은 김가문의 족보 일부옵니다. 대감님께서 화를 예감하시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족보의 한 장을 떼어 소인에게 맡기셨습니다. 복희는 그 족보를 조심스럽게 받아보았습니다. 비록 낡고 찢어졌으나 김대감의 이름과 그 아래 아들 유덕이라는 기록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유덕은 그 옥패와 족보를 보며 떨리는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아버지께서 유모는 눈물을 흘렸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것들이옵니다. 이제 세상에 내보일 때가 온 것입니다. 노파는 비통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 깊은 산속에 숨어 도련님을 아들이라 하고 키워왔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매우 영특하고 총명하시어 스스로 그를 깨우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환이 두려워 제대로 된 글 공부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복희는 유덕을 바라보았다. 유덕은 아직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복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최첨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노파는 분노를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자는 대감님의 용인 재산을 모두 가로채 처분하고 진사 양반 신분을 사서 수원 땅 일대에서 수백 마지기 논밭을 사들여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들었습니다. 복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수원 땅? 최진사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씨. 복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원 땅의 최진사. 배악서가 사위로 들어가려 한 바로 그 집안. 그렇다면 내 남편은 도둑의 사위가 되려 나를 버린 것이구나. 복희는 비통함과 동시에 묘한 운명을 느꼈다.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다. 복희는 유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유덕은 놀라 물러섰다. 아씨, 무슨 말씀을. 복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명문가의 후손이십니다. 그 역적 최첨지가 나으리 가문의 재산을 훔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복희는 유덕의 손을 잡았다. 나으리, 과거에 급제하여 정당하게 나으리의 것을 되찾으십시오. 제가 나으리를 천한 아버님께 모시겠습니다. 유덕은 망설였다. 소인은 그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찌 과거에. 복희는 눈빛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의 필체를 보았습니다. 나으리께서는 타고난 재주가 있으십니다. 복희는 결심했다. 내일 당장 아버님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희는 유덕과 유모를 데리고 천안으로 향했다. 길은 험했으나 복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천안 이진사의 집에 도착했다. 초라한 초가였으나 마당은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사랑채에서는 이진사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복희의 목소리에 이진사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다. 복희야, 내가 어찌. 이진사는 딸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서방은 어디 있고 너는 왜 이 꼴로. 복희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소녀는
소박 맞았습니다. 이진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소박이라니 그 배악서 놈이 감히. 이진사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10년을 헌신한 딸을 어찌 그리 버릴 수 있단 말이냐. 복희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복희는 유덕과 유모를 앞으로 불러냈다. 이분들을 아버님께 소개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이진사는 유덕을 바라보았다. 투박한 옷차림이나 눈빛만큼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모를 보는 순간 이진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대는, 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진사 어르신, 소인을 기억하십니까? 김대감 댁의 유모 박시호입니다. 이진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박유모. 그렇다면 그대가 살아계셨단 말이오? 유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대감님께서 영모에 몰리셨을 때 어르신께서 끝까지 대감님의 결백을 주장하셨던 것 잊지 못하옵니다. 이진사는 유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유모, 그 후로 나는 그대와 도련님을 찾으려 애썼소. 그러나 당시 대감님 일파가 모두 멸문을 당했다는 소문만 무성했고 나 또한 대감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관직을 잃고 천안으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소. 유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인도 어르신을 찾고 싶었사옵니다. 그러나 최첨지의 추적이 두려워 깊은 산속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고 도련님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사옵니다. 이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대도 나도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온 것이구나. 이진사는 유덕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이 젊은이는, 유모는 유덕을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도련님, 이분이 돌아가신 대감님의 가장 친한 벗이셨던 이진사 어르신이십니다. 유덕은 깊이 절을 올렸다. 소인 김유덕, 이진사 어르신께 문안 올립니다. 이진사는 유덕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눈매는 김대감의 눈매와 똑같구나. 이진사는 유덕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내 친구가 30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혈육이 이렇게 살아있었다니. 유모는 30년 전의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최첨지의 배신, 한밤의 도망, 산속에 숨어 지낸 세월. 이진사는 분노로 이를 갈았다. 최첨지 그 역정놈. 주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구나. 이진사는 유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덕아, 내 아버지 김대감은 나의 가장 친한 벗이었다. 당쟁에 휘말려 영모로 몰렸지만 결백한 분이셨다. 이진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 후 새 임금께서 즉위하시어 김대감은 복권되셨다. 그러나 이미 멸문을 당한 뒤라 후손이 없다고들 알고 있었다. 이진사는 유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었구나. 이는 하늘의 뜻이다. 복희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도련님께는 타고난 재주가 있사옵니다. 복희는 유덕이 필사한 천자문과 옥패, 족보를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진사는 옥패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것은 김대감께서 늘 차고 계시던 쌍학문 옥패가 틀림없다. 내가 수없이 봤던 그 옥패구나. 이진사는 족보를 펼쳐보았습니다. 김대감의 이름과 그 아래 아들 유덕의 기록. 비록 찢어진 한 장이었으나 김가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족보는 대감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필체가 분명하구나. 이진사는 천자문을 들여다보며 눈을 빛냈다. 이 필체는 배우지 않고
어찌 이런 기운을 담을 수 있단 말인가. 이진사는 유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덕아, 내가 글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느냐? 유덕은 고개를 저었다. 소인은 유목께서 가르쳐 주신 천자문이 전부옵니다. 그 외에는 혼자 익힌 것뿐입니다. 이진사는 감탄했습니다. 혼자 익혔다고? 이 정도 필체를? 이진사는 결심했다. 좋다.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 유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그 말씀은? 이진사는 복희를 바라보았다. 복희야, 배악서 그놈은 권세를 위해 너를 버렸다. 그러나 너는 이제 정의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이진사는 유덕의 손을 복희의 손 위에 포겠습니다. 유덕아, 내 딸은 여자로서는 드물게 깊은 학문을 익혔다. 그러나 세상은 여자의 학문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진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경서와 사설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복희가 너를 뒷바라지하며 학문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이진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안에 너를 과거에 급제시키고 김대감의 명예를 회복하며 최첨지 그 역적놈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복희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유덕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장인 어르신. 이진사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내일부터 공부를 시작하자. 유덕아, 내 안에 잠든 재주를 깨워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이진사는 복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복희야, 이제 유덕은 내 남편이니 서방님이라 부르거라. 복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이진사는 옛 친구의 위패 앞에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김대감, 자네 아들이 살아 돌아왔네. 이제 내가 자네 아들을 키워 자네의 원한을 풀어주겠네. 초가의 작은 사랑채에 등불이 켜졌다. 유덕의 글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유덕의 공부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진사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서삼경을 가르쳤다. 유덕아, 학문이란 단순히 글을 외우는 것이 아니다. 성현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유덕은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어났습니다. 밤이 되면 복희가 유덕의 글을 읽어보았다. 유덕이 쓴 답안을 한참 들여다보던 복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소녀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부분이요? 복희는 한 구절을 가리켰다. 여기는 너무 직설적인 듯합니다. 시험관께서 보시기에 거칠게 느껴지실 수도. 유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 붓을 들어 고쳐 썼습니다. 복희는 다시 읽어보고 미소를 지었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유덕은 복희의 의견에 감탄했습니다. 여보, 그대의 안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소. 복희는 쓸쓸하게 웃었다. 여자로 태어나 아무리 학문을 익혀도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방님께서 제 의견을 경청해 주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진사는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유덕은 내가 가르치고 복희는 그 글을 읽어주며 유덕은 스스로 깨우쳐 나가는구나. 1년이 지났다. 유덕은 이미 웬만한 선비들을 뛰어넘는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이진사는 마을의 다른 선비들을 초대하여 유덕과 논쟁을 벌이게 했다. 이 젊은이가 누구십니까? 글재주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선비들은 유덕의 실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2년이 지났다. 이진사는 유덕에게 모의로 과거 시험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유덕아, 이제 내 실력을 시험해 볼 때다.
유덕은 단숨에 답안을 작성했다. 이진사는 그 답안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장원급제도 꿈이 아니다. 복희도 유덕의 문장을 보고 확신했다. 서방님, 이제 세상에 나가실 때입니다. 3년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공고되었다. 이진사는 유덕을 불렀습니다. 유덕아, 이제 내 실력을 세상에 보여줄 때다. 유덕은 한양으로 향했다. 복희와 유모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서방님께서 반드시 급제하게 해주소서. 과거 시험날, 유덕은 초시를 단숨에 통과했다. 복시도 어렵지 않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시, 임금 앞에서 치르는 최종 시험이었다. 유덕은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붓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충신과 간신을 구별하는 법이었다. 유덕은 30년 전 아버지가 당한 억울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최첨지의 배신을 떠올렸다. 유덕의 붓끝에서 혼이 담긴 문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충신은 위기에 빛나고 간신은 평안에 숨는다. 충신은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간신은 주인의 재산을 탐한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후 방이 나붙었다. 장원급제, 김유덕. 유덕의 이름이 가장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한양이 떠들썩했다. 30년 만에 김대감 집안에서 장원급제자가 나왔다. 김대감의 외아들이 살아있었다니. 시험이 끝나고 며칠 후 방이 나붙었다. 장원급제, 김유덕. 유덕의 이름이 가장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한양이 떠들썩했다. 30년 만에 김대감 집안에서 장원급제자가 나왔다. 김대감의 외아들이 살아있었다니. 유덕은 급제 후 임금을 뵙고 아버지의 억울한 사연을 아뢰었습니다. 30년 전 충신이 역적의 누명을 쓰고 외아들마저 집사에게 살해당할 뻔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집사가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 수원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 임금은 그 사연을 듣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김대감은 선왕께서 복권하신 충신이다. 그 충신의 재산을 집사가 가로채고 외아들마저 죽이려 했다니 용서할 수 없는 죄다. 임금은 즉시 명을 내렸다. 장원급제한 김유덕을 수원 현감으로 임명하노라. 그 땅에 부임하여 최첨지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라. 수원, 바로 역적 최첨지가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한편 수원의 최진사 댁. 배학선은 최진사의 사위로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그는 복희를 버린 것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아내를 버리고 부잣집 사위가 되었으니 이것이 출세의 길이다. 배학선은 장인 최진사와 함께 연회에 참석했다. 그날 한양에서 온 손님이 말했습니다. 금년 과거에 장원급제한 자가 범상치 않다던데요. 최진사가 물었다. 누가 급제했소? 김유덕이라는 자인데 김대감의 외아들이라 합니다. 배학선은 무심코 듣고 있었습니다. 그 김대감 댁이 30년 전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았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아들이 살아있었고 이번에 장원급제를 한 것입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유덕이라고? 손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덕이라는 자가 천안의 이진사를 장인으로 모시고 있다던데 이진사의 딸이 유덕의 아내라 합니다. 배학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다. 천안, 이진사. 그렇다면 배학선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복희가 그 유덕의 아내라는 말인가? 배학선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0년간 함께 살면서도 복희의 진짜 능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아니,
보고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최진사도 식은땀을 흘렸다. 김대감의 아들이 살아있었다니. 최진사는 30년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유모와 아기를 죽이려 했던 그날 밤. 설마 그 아기가 살아있었단 말인가? 배학서와 최진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진사 댁에 급보가 날아들었다. 새로 부임하신 수원 현감께서 김유덕 나으리이시라 합니다. 최진사는 그 소식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유덕이 수원 현감이라고? 배학서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둘은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원 현감 부임 행차가 있던 날, 유덕의 머리에는 장원급제자만이 꽂을 수 있는 어사화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꽃잎이 햇살을 받아 빛났다. 수원 관아 앞 거리에는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새 현감 나으리께서 오신다. 장원급제하신 분이라더라. 유덕의 행차가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아전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다. 현감 나으리 어서 오십시오. 유덕은 말에서 내려 관아로 들어갔습니다. 복희와 유모도 함께였다. 며칠 후 수원 고을의 유지들이 새 현감을 뵙기 위해 관아로 모여들었습니다. 관례대로 부임 축하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다. 최진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배학서도 장인을 따라 함께 왔다. 최진사는 이미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새 현감이 장원급제한 김유덕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김대감의 외아들이라는 것. 최진사는 관아 마당에 서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 아기가. 배학서는 장인의 얼굴빛을 보고 불안해졌다. 장인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최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관아 대청 문이 열렸다. 유덕이 나왔습니다. 푸른 관복에 허리춤에 어대, 머리에는 어사화가 꽂혀 있었다. 최진사는 유덕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 눈매는 김대감의 눈매였습니다. 최진사는 무릎이 휘청거렸다. 유덕은 차분하게 유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본관은 김유덕이라 하오. 금년 과거에 급제하여 이곳 수원 현감으로 부임했소. 유지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다. 현감 나으리 축하드리옵니다. 유덕의 시선이 최진사에게 멈췄습니다. 그대가 최진사요? 최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나으리. 유덕은 차갑게 최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진사, 그대의 집안 내력을 듣고 싶소. 최진사는 식은땀을 흘렸다. 소인은 대대로 이곳에서. 유덕이 말을 끊었다. 대대로라. 그렇다고? 최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유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좋소. 오늘은 인사만 받겠소. 물러가시오. 유지들이 물러갔습니다. 최진사는 비틀거리며 관아를 나섰다. 배학서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장인 어르신. 최진사는 집으로 돌아와 사랑채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배학서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물었다. 장인 어르신, 대체 무슨 일입니까? 최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유덕, 그자가 김대감의 아들이다. 배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렇다면 복희가. 그렇다. 내가 버린 그 여자가 지금 현감의 아내다. 배학서는 무릎이 꺾였다. 한편 수원관아, 유덕은 복희와 함께 촛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최첨지를 보았소. 30년 전 아버님을 배신한 그자를. 복희는 유덕의 손을 꼭 잡았다. 서방님,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습니다.
유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처단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강상죄는 반드시 국문을 거쳐야 하는 법이었고 더욱이 유덕은 당사자였습니다. 상피제라는 법도가 있었습니다. 혈연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자는 직접 심판을 맡을 수 없다는 법이었습니다. 유덕은 이를 악물었다. 철저히 증거를 모아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형조에 보고하겠소. 복희는 유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시면 됩니다. 다음 날부터 유덕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문서고를 뒤졌다. 30년 전 토지 매매 기록, 최진사가 논밭을 사들인 시기, 진사벼슬을 산 경위, 모든 것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아전들을 불러 물었다. 최진사 댁이 부자가 된 것이 언제부터요? 30년 전쯤으로 기억하옵니다. 갑자기 거액의 돈이 생겨 수백 마지기 논밭을 사들였다 하옵니다. 유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요? 아전이 장부를 뒤져 답했습니다. 대략 선왕 제위 23년 가을이옵니다. 유덕은 그 기록을 베껴 적었습니다. 김대감이 영모로 몰려 돌아가신 바로 그 해였습니다. 유덕은 용인 땅의 토지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김대감 소유였던 땅이 그해 가을 갑자기 매각된 기록이 있었다. 증거가 명백하구나. 보름이 지났습니다. 유덕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토지 매매 기록, 최진사의 재산 형성 과정, 진사벼슬 매입 경위, 그리고 유모의 증언, 옥패와 족보,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유덕은 이 모든 것을 장계로 작성하여 한성부와 형조에 보고했습니다. 강상죄의 정황이 명백하니 엄정한 조사를 청하옵니다. 유덕은 붓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아버님, 이제 원한을 풀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계는 파발을 타고 한양 형조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최진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망쳐야 하나? 아니면 배악서도 불안에 떨고 있었다. 장인 어르신, 우리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최진사는 배악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너는 아직도 모르느냐? 이 모든 부기가 어디서 왔는지. 배악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알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틀 후 한양 형조 판서는 유덕의 장계를 읽고 즉시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수원 현감 김유덕이 조사를 마치고 증거를 갖춰 보고해 왔사옵니다. 임금은 장계를 받아 읽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다. 증거가 명백하구나. 임금은 의금부 도사에게 명하였습니다. 최첨지를 압송해 오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임금은 형조 판서에게 말했습니다. 강상죄는 국문으로 다스려야 한다. 내 친구 할 것이니 준비시켜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다음 날 오시 의금부 도사와 나졸 10명이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원 관아 앞 유덕이 의금부 도사를 맞이했습니다. 도사 어르신,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금부 도사는 유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현감, 임금께서 친히 국문하신다 하셨소. 이제 최첨지를 압송하겠소. 함께 가겠습니다. 해가 넘어갈 무렵 의금부 도사와 유덕 그리고 나졸들이 최진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한성부에서 나졸들이 왔다. 최진사 댁에 무슨 일이 생긴 게냐? 그때 금부도사가 앞으로 나서 우레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최진사, 내 이놈, 어명을 받들어 의금부가 출도하였다. 임금을 거역한 강상죄로 국문에 회부할 것이니 당장 대문을 열어라. 최진사는 사랑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날이 왔습니다. 배악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 어르신, 어찌하시렵니까? 최진사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나졸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최첨지, 어디 있느냐? 최진사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의금부 도사가 최진사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최첨지냐? 그렇사옵니다. 금부도사는 나졸에게 명했습니다. 오랏줄을 채워라. 나졸이 다가와 최진사의 갓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손에 오랏줄을 감았다. 최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금부도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최첨지, 이 집에 내 사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 있느냐? 배악서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인이옵니다. 금부도사는 배악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내가 배악서냐? 과거에 급제한 자라 들었는데 그렇사옵니다. 금부도사는 고개를 저었다. 선비라는 자가 도둑의 사위가 되어 그 재물로 호의호식했으니 부끄럽지도 않으냐. 배악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소인은 장인의 과거를 몰랐사옵니다. 금부도사는 차갑게 웃었다. 몰랐든 알았든 내 몸에 묻은 것은 도둑질한 재물이다. 금부도사는 나졸에게 명했습니다. 저자도 함께 묶어라. 배악서도 오랏줄에 묶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정말 몰랐사옵니다. 금부도사는 배악서의 변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금부에 가서 밝혀질 것이다. 최진사와 배악서는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대문 밖에는 수원 백성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주인을 배신한 개만도 못한 놈. 누군가 침을 뱉었습니다. 가짜 양반놈들. 최진사와 배악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금부도사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최첨지는 주인 김대감의 재산을 훔치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한 강상죄로 한양 의금부로 압송한다. 백성들이 웅성거렸다. 강상죄라니 그런 큰 죄를 저질렀단 말이냐.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최진사와 배악서는 오랏줄에 묶인 채 한양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유덕은 관아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복희가 곁에 섰다. 서방님, 이제 시작입니다. 유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이제 임금 앞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오. 둘은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의금부 마당에 도착하자 최진사와 배악서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의금부 도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사흘 후 전하께서 친히 국문하신다. 최진사와 배악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흘 동안 최진사는 밥도 넘어가지 않았다. 배악서는 감옥벽에 머리를 찌우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의금부 마당에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임금께서 친히 국문하신다. 최진사와 배악서는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임금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 좌우에 대신들이 늘어섰고 유덕이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임금이 최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첨지, 고개를 들어라. 최진사는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들었다. 임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김대감의 집사였느냐? 그렇사옵니다. 임금은 분노를 삼키며 말했습니다. 김대감은 선왕의 충신이었다. 과인도 어린 시절 대감께 가르침을 받았다.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내 이놈이 주인의 재산을 훔치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 했다고?
최진사는 땅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임금은 의금부 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증인을 드리라. 유모가 들어왔습니다. 최진사는 유모를 보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박유모. 유모는 차갑게 최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임금이 유모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김대감 댁의 유모였느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30년 전 그날 밤의 일을 말하라. 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소인은 대감께서 영모로 몰리신 날 대감의 명을 받아 갓난아기 도련님을 안고 최첨지에게 갔사옵니다. 유모는 품에서 낡은 서찰을 꺼냈다. 이것이 대감께서 최첨지에게 보낸 마지막 서찰이옵니다. 의금부 도사가 서찰을 받아 임금께 올렸습니다. 임금은 서찰을 읽었다. 아들을 부탁하오. 용인의 재산으로 아들을 키워주시오. 임금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소인은 최첨지가 신복 돌쇠에게 명하는 소리를 들었사옵니다. 유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모와 아기를 없애라. 그러면 용인 땅이 모두 우리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술렁거렸다. 천인공노할 짓이로구나. 주인을 그렇게 배신하다니. 최진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그런 적이. 유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그날 밤 도련님을 안고 목숨을 걸고 산속으로 도망쳤고 30년 동안 깊은 산속에 숨어 도련님을 키웠사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 도련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유모는 유덕을 가리켰다. 저기 서 계신 수원 현감 김유덕 나으리이십니다. 임금은 유덕을 바라보았다. 김유덕, 앞으로 나오라. 유덕은 앞으로 나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대가 증거를 가져왔다고 들었다. 그렇다옵니다, 전하. 유덕은 옥패와 족보를 높이 받쳐들었습니다. 의금부 도사가 받아 임금께 올렸다. 임금은 옥패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뒷면에 자와 김대감의 휘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과인도 기억한다. 김대감께서 늘 차고 계시던 옥패다. 임금은 족보를 펼쳐보았다. 비록 찢어진 한 장이었으나 김가문의 도장과 대감의 필체가 또렷했습니다. 이 족보는 대감께서 직접 쓰신 것이 틀림없다. 임금은 최진사를 노려보았다. 최첨지, 이 모든 증거 앞에서도 부인하겠느냐? 최진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사옵니다. 임금은 배악서를 바라보았다. 배악서, 너는 어찌 10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리고 이 댁의 사위가 되었느냐? 배악서는 떨리며 답했습니다. 칠거지약, 무후의 죄로. 임금은 차갑게 웃었다. 칠거지약을 말하려거든 삼불거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배악서는 말문이 막혔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내가 버린 아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것은 불러들여라. 복희가 들어왔습니다. 배악서는 복희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에 정갈한 머리 장식. 3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당당한 품격으로 서 있었습니다. 임금이 복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배악서의 전처이자 지금은 김유덕의 아내로구나. 그렇다옵니다, 전하. 임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본래 여인이 임금 앞에서 말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조정의 대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임금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 사건의 관련인이고 더욱이 금년 장원급제한 김유덕의 아내이니 과인이 특별히 허락하노라. 임금은 복희를 바라보았다. 내 입으로 저자의 죄를 밝혀라.
복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배학서. 복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당신은 나를 버릴 때 무후를 말했지요. 배학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복희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러나 삼불건은 왜 잊었습니까? 함께 가난을 견디다 귀해진 아내는 버릴 수 없다는 것이 법도입니다. 배학서는 땅에 이마를 찧었다.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머리카락을 팔아 당신의 책을 샀고 삭바느질로 끼니를 이었던 10년을 당신은 한 장의 문서로 지웠습니다. 복희는 유덕의 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내가 뒷바라지한 이분께서는 3년 만에 장원급제하셨습니다. 복희는 배학서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버린 것은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였습니다. 임금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장하도다. 임금은 배학서를 노려보았다. 배학서, 너는 유학을 닦았다는 자가 제 아내보다 도리를 모르는구나. 임금은 좌우를 둘러보았다. 최첨지는 주인을 배신하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한 강상죄를 저질렀다. 이는 천인공노할 죄로 나라의 근간을 흔든 역적이다. 임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법대로 엄히 다스리라. 대신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강상죄는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하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라. 최진사는 땅에 엎드려 울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임금은 배학서를 바라보았다. 배학서는 도둑의 사위로 부정한 재물을 누린 죄가 있다. 임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상투를 베어 양반의 신분을 빼앗고 족보에서 이름을 파내며 평생 관노로 삼아 그 죄를 씻게 하라. 배학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전하, 용서하여 주소서. 임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버릴 때는 용서를 생각하지 않았느냐? 나졸들이 배학서를 끌어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나졸 하나가 칼을 꺼냈다. 배학서의 상투가 잘렸습니다. 배학서는 비명을 질렀으나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투가 땅바닥에 굴러떨어졌다. 배학서는 그 순간 자신이 양반의 신분을 완전히 잃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최진사에게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후로 최진사는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배학서는 한양 형조 마당에 관노로 배치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배씨족보에서 깊이 파여졌고 그 자리에는 검은 먹으로 X 표시만 남았습니다. 배학서는 누더기 옷을 입고 형조 마당을 쓸었습니다. 한때 과거에 급제한 선비였으나 이제는 천안 관노가 된 것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한양의 김대감 옛 저택에서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희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유덕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손자를 보고 계시옵니까? 유모도 눈물을 흘렸다. 대감님, 김가문의 대가 이어졌사옵니다. 복희는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복희가 자식을 갖지 못했던 것은 배학서와 살던 10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해 몸이 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덕의 보살핌 속에서 복희의 몸은 서서히 회복되었고 마침내 아이를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시각 형조 마당. 배학서는 굳은 살이 베이고 얼어터진 손으로 얼어붙은 땅을 쓸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에 상투 없는 머리. 한때 과거에 급제한 선비였으나 이제는 천안 관노였습니다. 거리에서 소식이 들려왔다. 김대감 댁에 아들이 태어났다더라. 장원급제한 김유덕 나으리 댁 말이지. 배학서는 비지를 멈추었습니다. 무릎이 꺾였다. 복희가
아이를 자신이 무후라며 버렸던 그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자신에게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악선은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형조대문 앞에 화려한 가마가 섰습니다. 유덕과 복희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 임금을 뵙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배악선은 비질을 하다가 그들을 보았습니다. 복희는 아이를 안고 유덕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다. 배악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가마가 그를 지나쳐갔습니다. 복희는 배악선을 힐끗 보았으나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을 보듯 지나쳤습니다. 배악선은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잊혀진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눈물이 눈 위에 떨어져 얼어붙었습니다. 멀리서 가마가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한편 김대감의 옛 저택, 깊은 밤 유덕과 복희는 달빛 아래 앉았다. 복희는 창밖의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권세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 뿐입니다. 배악선은 권세 앞에서 배신과 탐욕한 본성을 드러냈고 서방님께서는 의로운 본성을 지키셨습니다. 유덕은 복희의 손을 꼭 잡았다. 그것은 그대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요. 복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서방님. 유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택 마당에는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천안에서 모셔온 장인 이진사는 손자를 안고 흐뭇하게 웃고 있었고 유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이들과 함께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은 자들에게 하늘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내렸습니다. 권세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